한국사 시즌 4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후에 전후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에 들어선 독재체제, 이승만, 김일성 독재체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남북한의 경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걸 이제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후 복구를 통한 경제가 회복되는데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경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한계는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헌의회가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48년부터 시작해서 50년에 끝나는 거죠. 한국전쟁 직전에 이제 다시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때 처음에 50총선거 48년도 50총선거에 불참했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비판적이던 무소속 출마자들이 다수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이 당선돼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었던 친 이승만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대한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24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리고 반 이승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국민당, 이제 한민당이 좀 나중에 좀 갈라서 가지고 뭐 이쪽으로 돌아선 건데 원래 친이 하다가 반이로 돌아선 세력들과 다른 세력들이 좀 짬뽕된 민주국민당이 24석입니다. 합쳐가지고 둘이 50석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중도파나 무소속이죠. 무려 이렇게 무소속이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다수인 126석이나 차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 다수가 무소속이라는 거죠. 돌려 말하면 당시 이승만의 인기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승만은 2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이제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이승만을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간에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대통령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승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자유당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뽑겠다는 개헌안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이런 개헌안이 제출됐는데 당연히 다수인 야당이 다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결되겠죠. 그러자 출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버스를 군인들이 막 이렇게 검문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예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시켜버리죠. 이게 개헌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강제로 연행되거나 아니면 간첩으로 몰죠. 그때는 너 빨갱이지 하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데. 도망 다니기 바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기권 3명 다 이렇게 참석하기도 힘들었겠지만 출석 의원이 166명인데 그 중에 163명이 찬성하고
203명은 기권했어요. 반대가 한 명도 없다. 완전히 이거 전체주의 선거죠. 그것도 무기명 투표도 아니고 일어나! 찬성하면 일어나! 라고 해서 기립 표결. 뭐 이런 선거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게 됩니다.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왜 발췌했다라는 말을 쓰냐면 당시 정부 안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구성 이런 개헌안을 내세웠고 국회의원들은 주로 내각 책임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 단원제 국회 이런 것들을 개헌안을 내세웠던 거죠. 이 두 개를 절충해서 이제 나왔다 해서 여기서 하나 뺐다 해서 발췌했다. 발췌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중에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모든 여건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하지만 3대 대통령까지 되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건데 좀 불안한 거예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원래 대통령 2번까지밖에 못 하는데 연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나라를 세운 공이 있으니 그걸 없애자. 연임 제한을 없애자라는 개헌안을 뻔뻔하게 또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자유당이 막 난리를 쳤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은 부결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3을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135.333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35명이 넘어야 되는 거죠. 136명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개헌안에서 한 표가 부족한 135표만 얻어가지고 부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는 야 135.333이면 4.4.5 해보면 135명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35명으로 이건 통과됐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틀 만에 국회에서 결정사항을 번복해버립니다. 이걸 4.4.5입 개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연임 제한 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게 된 이승만은 독재체제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외에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이승만 인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유력했던 인기 있었던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 신익희 씨가 유세를 하기 위해서 호남 지역으로 가다가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조봉암 기억나시죠?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버립니다. 무려 유효 득표수의 한 30% 정도, 무소속인데 30%나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죽어버린 신익희 씨가, 돌아가신 신익희 씨가 또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효표 처리, 사표 처리가 돼버리겠죠.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도 불안한 거예요. 이 조봉암이가 예전에 자기 밑에서 자기 내각에서 초대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 하면서 그 농지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30%를 얻을 정도면 이승만이 얼마나 인기가 없다는 겁니까? 이승만은 안 되겠다. 조봉암을 제거해버리죠. 국가보안법으로 조봉암을 엮어버립니다. 조봉암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파란을 돌풍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화통일을 주장하다니 너 간첩이지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좀 확대 해석해서 정부를 비판하면 다 빨갱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결국
2011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때 억울하게 사형돼 버립니다. 국가보안법을 더욱더 개정해서 반대되는 좀 친야 성향, 여권의 좀 반대 비판적인 언론은 폐간시켜 버릴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폐간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반상에 비슷한 건데요. 동단위로 조직을 해서 정부 정책을 선전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서적, 잡지, 반공을 강조하는 책들을 내놓고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죠. 일민주의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하나의 생각만 갖고 있어야 된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독재 아닙니까? 전체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다양한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건데 하나의 사상으로 그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성대모사 해봤는데 비슷합니까? 어떻게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무조건하고 사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펼치다 어쨌든 전쟁이 났고 모든 건 파괴됐으니 복구해야 되겠죠. 일단 미 군정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적산 가옥을 비롯한 귀속 재산들 있죠. 이 귀속 재산들을 민간에게 매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죠. 원조를 해줍니다. 왜요? 뭐냐면 아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전쟁이 나서 힘드니까 인도주의 목적으로 한국을 원조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원조 무조건 하고 고맙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많이 남아도는 밀이라든가 면화와 같이 잉여 농산물을 대량 공급해 줍니다.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는 거 고맙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에 밀이나 면화 농사를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밀 농사는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싸게 공짜로 막 밀가루가 들어오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농사를 안 짓게 되죠. 농촌 경제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 종자까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일어날 지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걸 원자재로 해서 가공하는 산업,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죠. 그걸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하얀 것들의 산업이라는 거죠. 밀가루를 빻는 제분 산업, 그 다음에 설탕 만드는 제당 산업, 그 다음에 면화, 요것들 가지고 하는 면방직 공업. 이렇게 해서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대한제분 같은 밀가루 회사, 삼양사, 그 다음에 제일제당 같은 설탕 회사, 그 다음에 이렇게 섬유 회사, 무슨 합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밀가루, 쌀, 면화, 삼백산업. 그런가 하면 미국의 원조 물자 이런 것들을 또 팔아가지고 원조 물품에 상당하는 달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리고 같은 액수의 자국 돈으로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뭐 적립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충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원전 물자 제공해주고 이거 팔고 달러 만들고 이거 한 거 가지고 통장을 개설해라. 근데 이 통장은 이 계정은 주한 미군의 유지비하고 무기 구입 등으로 써라. 뭐 이런 것들로 액수를 정해줘요. 50%를 그대로 쓰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걸 대충 자금이라고 합니다. 대신 충당하는 자금이라는 거죠. 주한 미군 유지비하고 무기 구입비 내가 돈 준 거 가지고 너희는 이거에만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지원 물자의 50%라는 거죠. 그럼 100만 원, 미국 입장에서 이겁니다. 내가 100만 원 너 지원해 줄게. 근데 그 중에 50만 원은 내 물건 사야 돼. 나를 위해서 써라 이거죠. 결국 이건 한국군을 미군에게 종속되게 하는 거고 미군이 우리나라의 목줄을 쥐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대충 자금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1950년대 후반에 주요 산업의 복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문제점은 있죠. 정경유착. 무슨 말이냐? 귀속재산과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어진다는 거죠. 일부 회사에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게 되는 게 정치와 경제가 유착됐다는 거죠.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4분의 1이나 5분의 1 가격에 팔고 갚는 것도 이거 돈 갚는 거 천천히 갚어. 뭐 15년 동안 갚어. 뭐 이게 결국 그런 산업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300산업 중심의 독점적 대기업이 형성되고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생긴다. 아까 언급했던 회사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김일성 독재체제 권력 기반을 강화해 갔다. 이건 뭐 말씀을 앞선 강의에서도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 벌써 북한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김일성 항일 유격대 세력과 그 다음에 국내파라고 할 수 있는 갑산파,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었던 연안파, 그 다음에 소련에서 성장했던 허가이 같은 이렇게 소련파, 막 이런 세력들이 연합해서 북한 정권을 만들죠. 그것도 있죠. 남쪽에서 올라간 박헌영을 비롯한 남노당 계열, 이 세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한반도 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애들은 실은 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에 책임을 물어서 남노당 계열부터 숙청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대립을 틈타가지고 이제 연안파, 소련파 등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이제 갑산파까지 제거가 되면서 사실상 김일성 독재체제가 만들어지려 가는 거죠. 1인 독재체제가 강화됩니다. 북한도 경제 복구해야 되겠죠.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 전후 3개년 계획, 생산 수준을 전쟁 이전으로 돌리자.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으로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라고 선전하죠. 사실상 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뭐 석탄, 시멘트, 곡물 생산 대부분 계획에 미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아요 여기도. 그리고 그 군인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일단 성공했다. 3개년 계획은 성공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출발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죠. 사회주의 경제공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걸 또 1년 일찍 조기 달성했다 라고 선전을 하죠. 근데 이렇게 달성을 어느 정도 했다 할 수 있지만 그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천리마 운동 등을 전개해서 자본이라든가 기술 혁신 투입 없이 계속 사람만, 요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갈아 넣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
사람들만 계속해서 노력동원 시키는 거예요. 경쟁시키고. 속도전, 천리말을 탄 기세, 천리를 달려가는 말처럼 빨리빨리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본 투자나 기술 혁신 없이 노력 동원만 사람들 하고 새벽별 먹이 운동하고 천리만 운동하고 속도 경쟁에 의존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사람이 기계는 아니니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니까 사회주의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보장해줬던 뭐 북한 정권이 처음에 해방되고 나서 46년부터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북한에서 공산당 당원 가입자가 급증했던 이유가 성공이 토지개혁 아니었습니까? 무상몰수, 무상 분배로 토지를 농민들에게 줬던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건데 이제 이 토지를 엄밀히 말하면 빼앗아가는 거죠. 협동조합 만들자. 그래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해버립니다. 모든 생산수단 통합, 노동 한 만큼 분배, 사회주의적 소유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해 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 아니고 우리 땅이 되는 거고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건데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은 자신의 부축적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수확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생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1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여기까지 끝.